자, 우리가 1강, 2강에서 회계의 기본틀을 쭉 봤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의 틀도 보고, 계획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장부에 편입되는 분계도 몇 가지를 봤습니다. 이제 3강부터는 그야말로 건설업에 관한 그런 회계 정리가 시작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 자체가 인문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내가 회계를 아주 잘 모른다. 우리 과거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실 때 보면 수학 같은 경우는 선수 과목을 못하면 그 뒤에는 거의 못하잖아요. 회계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에 관련된 과목에 해당한다 이래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건설 회계를 한다 그럴 때 건설 회계라는 것은 일반 회계의 틀을 좀 알고 있으면 좋지만 일반 회계의 틀을 전혀 모르셔도 건설 회계만을 공부하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회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1, 2강 가까우는 참 이 회계 기본이 안 돼서 앞으로 접근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각 강별로 따라오시면 전체 우리가 10강을 다 하고 나면 아하 건설회사의 회계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조용히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3강 건설회계, 건설업과 회계의 틀.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건설회계를 접근할 때도 1, 2강 했을 때처럼 큰 틀을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죠. 회계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그리고 나오는 그런 블랙박스라고 했는데 저것이 많은 거래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많은 거래가 이것이 건설회사면 바로 어떤 건설사의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이게 건설사라면 꼭 건설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보실 때 이것이 전부 다가 하나의 거래라고 그랬고 그럼 그 거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를 보니까 이만큼만 많은 거래는 바로 현장에서 나타났고요. 이만큼만 거래는 본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현장과 본사에서 나타난 거래가 이제 건설회계라는 어떤 틀, 이러한 틀을 통해서 꾸불꾸불한 틀을 통해서 잘 꾸며지면 이제는 우리 회사에서 외부에 공표하는 각종의 재무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틀을, 요 틀을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1강에서 요 틀을 누가 보더라도 공정타당하게 어떤 시대적인 합의를 갖고 있는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틀이 바로 GAAP라고 했고 이 GAAP 가운데 즉 건설회사를 꽉 누르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갭은 바로 기준서 12번째 그리고 더하기 하자면 기준서 18번째의 그러한 건설형 공사계약과 컨소시엄에 관한 그러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설회사에서 과연 무엇을 만드느냐? 건설회사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보죠. 그거 보려면 이 현장이 뭔가를 봐야 될 겁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다시 두 개로 나누어져서 물론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건설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지만 그냥 무 자르듯이 두 개로 딱 잘라보면 이 많은 포션이 바로 도급이 되겠습니다. 도급이라는 것은 민법에 의한 도급, 또 그 민법을 준수하고 있는 건산법의 도급,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기업회계수 도급, 모든 도급은 갑이라는 자가 발주자로서 이 자를 위해서 갑이라는 발주자가 어떤 공사를 해달라 이렇게 발주하면 이제는 을이라는 회사들이 이런 공사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러한 도급이라는 것은 우리 원래 일반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회사들을 원청업체라고 통상 불러줍니다. 그다음에 이로부터 다시 하청을 받은 전문 건설업체의 현장 역시 도급이고 불법 하도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재하청을 맡겨도 역시 건설업을 한다면 도급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도급이라는 것을 부가세에서 말하면 이거 도급은 바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현장은 또 뭐가 있느냐?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고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외부에다가 상가를 지어서 판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지어서 팔겠다라고 했을 때 통상 실무적으로는 자체 공사 현장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 자체 현장을 우리 회계 세무적으로 따지면 바로 분양 현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분양 현장을 부가세 쪽에서 말하면 바로 요놈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회사가 다루는 저러한 물건들, 저 용역은 물건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러한 물건들, 즉 목적물이라는 것이 과연 원래 이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갭에서 말하는 기업은 제조 도소매 위주라고 그랬죠. 그 제조 도소매에서 만드는 그 회사에서 조그마한 분필을 만든다거나 연필을 만든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회사의 그 거래의 실질을 잘 꾸밀 수 있도록끔 이 갭이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만들어져 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저러한 물건은 제조 도소매에서 만드는 물건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도 완전히 성격이 다른 놈을 제조 도소매 위주의 갭에 놓고 돌려봤자 제대로 된 재무제표 정보가 나오겠냐 이 말이지.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일반적인 회계의 파트에서 논의가 되면서 야 그러면 건설회사가 만든 저런 목적물은 이러이러한 독특한 성격이 있구나. 그렇다면 좀 색다르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것이 기준서 12호 과거의 건설업 회계 처리 준칙 또는 그 전에 건설업 회계 처리 기준이라는 그러한 각종의 업종별 회계 처리 준칙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건설회사에서 하는 회계라는 것은 일반적인 갭에서 말하는 회계하고는 조금 상이하면서 좀 특수한 분야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살을 빼고 건설회계다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건설업의 특성까지 한번 같이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17쪽 보시면 건설업과 회계의 틀을 그래서 건설업의 범위라는 것은 도급과 분양이다. 그 임대도 같이 분양에 포함되어 있는데 임대라는 것은 일단은 임대 자산을 취득을 했지만 5년이나 10년이나 아니면 2년 반이나 지나고 나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역시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 건설의 일환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이번에 건설회계는 투톱 시스템이다. 저기도 보듯이 건설회사는 건설회계가 만드는 물건은 큰 현장과 본사 그러한 투톱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이 건설회계라는 그러한 틀을 통해서 건설사의 재무제표라는 그러한 재무정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의 일반적인 공정타당한 갭하고 우리 건설회계가 어느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 1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건설회사가 만드는 목적물의 특성이 여러기 때문에 그 목적물에 따라서 이 기계장치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뀌는 것이 바로 건설회계의 특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건설회사가 만드는 물건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첫 번째가 복합적인 종합산업 생산품이다. 그랬습니다. 실은 건설회사에서 원가 구성을 보면은요, 천연자재인 모래에서부터 인텔리전트 시스템까지 5만 개 다 들어가잖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모습이고 또 종합산업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만드는 물건이 하나가 잘못되면 정말 국가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치명적인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의 제도를 둬가지고 건설법상에 이러이러한 규모가 돼야 이런 규모의 공사를 할 수 있다든가 우리 회계세무적으로 따지면 야 건설회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특성의 모습을 취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세법으로 따지면 야 이러기 때문에 니는 막 땅 마음대로 사가지고 하지 못하고 이런 규제를 둔다든가 여러 가지 회계세무적인 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산 시스템인 생산기간 요 니은이 실은 건설회계가 도출되는 가장 핵심적인 접근 방법이 됩니다. 보시면 완전한 주문 생산이다. 보시죠. 도급이라는 것은요. 원래 발주자가 자기 입맛에 맞도록끔 입찰을 받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별도의 모습으로 물건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주문 생산이고 비반복적인 생산 체제고 더 나아가서 제조 같으면 물건이
어떤 확정된 공장을 통해서 물건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지만 이 건설은 그게 아니죠. 건설은 오히려 만들어지는 놈은 그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그리고 거기에 각종의 원가 요소들이 그쪽으로 모여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건설 원가에 대한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 시스템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개별원가 계산이 도출이 되는 것이고, 또 건설 목적물은 생산기간이 대체로 장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몇 년, 뭐 10년 이렇게 오래 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회계수를 정리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재무제표라고 우리가 첫째 강에서 공부를 했는데, 재무제표라는 것은 통상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1년에 한 번을 만들게 됩니다. 뭐 큰 회사는 분기별로 만들 수도 있고 반기별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하튼 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만들어. 그 얘기는 뭐냐? 회사에서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외부에 공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물건을 지금 뭐 1년 걸리고 많게는 2년 걸리고 뭐 10년 걸리고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언제 얼만큼 만들어서 팔아먹었다고 재무제표에 나타내겠느냐. 그러한 것이 건설회계에서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사기간이 장기라는 것 때문에 소위 건설 손익인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건설회계 핵심적인 주제가 도출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건설회사는 우리가 칠판에서 보듯이 현장이 90%입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금액들은 어떻게 보면 원가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원가라는 것의 구성이 외주비, 법상의 외주비, 그리고 가설제, 간접비, 여러 가지 계정들이 일반 제조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 원가 계산과 좀 독특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건설회계가 도출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건설회계 파트에서 건설 세무 파트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다시 칠판에 보시면 이 칠판에서 회계는 꾸불꾸불한데 얘가 이제 법인세법이다. 이래 되면 이 법인세법을 적용을 했을 때 과연 건설회계는 어떻게 여기에 접목을 시켜야 될 거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탁탁 쳐내는 작업이 세무조정이라고 그랬죠. 법인세에서 말한다면. 그리고 우리 박스를 보시면 이 틀을 통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빨간 선에 따라서, 즉 갭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정보를 이용을 하면서 파란선과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절차. 이것이 세무조정. 두 번째가, 그러면 이 전체 앞에 있는 저런 도급과 분양이라는 저 틀이, 저것이 결국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매출이 되는데, 저 매출이 과연 회계의 매출과 세무의 매출이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박스에 있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같은 세법이지만 똑같은 거래지만 법인세나 회계도 만족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도급이나 분양, 즉 용역이나 재화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법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럼 부가세법을 만족시킬 때 과연 우리가 당초에 회사에서 잡아놨던 매출액하고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매출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었을 때 그 숫자하고의 차이는 과연 어떻게 조정할 거냐에 관한 것이 바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이 부가세법이다. 그러면 저 재화나 용역이 언제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고 얼마를 끊어야 되고 또 저것이 어떤 거는 부가세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부가세 없는 게 있고 이런 것들에 관한 흐름이 쫙 이제 전체적인 부가세법의 구조가 역시 이 틀에 딱 적합이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부가세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부가세 신고서는 건설회사 전체적으로 사업자 번호를 하나를 가지고 물론 지점이 있는 회사들은 여러 개가 나오겠습니다만 일상적인 회사는 현장이 수십 개 있더라도 사업자 번호는 본사가 하나죠. 그걸 갖고 부가세 신고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부가세 신고서라는 것은
각 현장을 다 만들어서 합쳐지는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각 현장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신고서를 만드는 그런 절차가 지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줄이 부가세법이라고 하면 과면서의 구분이나 과세표준의 안분, 또 더 나아가서 매입세액이나 공급시기라든지, 그래서 불공제되는 내용들이 뭔지, 더 나아가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 뭔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이 뭔지, 요즘 아주 2007년도부터 이제 붐을 이루고 있죠. 신용카드 매출 전폐에 대한 수치 형세서를 통해서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는 그러한 틀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부가세의 주제로서 건설회계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틀이 지방세다. 그러면 저 현장과 본사를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어떻게 주민세를 내야 되고 법인세와 주민세를 어떻게 안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현장별로 나타나는 각종의 사업소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면세점을 찾고 어떤 경우는 사업소스를 내야 되고 어떤 현장은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나가느냐. 또 본사 부분을 집중을 한다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에 대한 문제들, 중과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세 주제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또 이러한 모습들을 쭉 진행을 하자면 법인세나 소득세에 나오는 원천징수에 관한 문제가 또 개입이 됩니다. 원천징수에 관한 세법 규정을 딱 들이댔을 때 과연 우리 직원들한테 봉급 줄 때 근로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방세인 주민세는 어떻게 특별징수를 해야 되며 예를 들어 현장에서 무슨 기타 소득이 발생한다든가 지체상금이 발생한다든가 그럼 과연 세금을 얼만큼 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어떤 현장에 돈을 빌려줬으면 그 현장에 대한 비영업대금 이자는 어떻게 뜯을 거냐 또 일용근로자에 대한 각종의 원천징수를 하면서 지급조서는 어떤 식으로 국가에 제출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원천세 주제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세무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사안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쯤 어느 부분에 있는지 생각을 한번 먼저 하시고 우리가 총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른 전체의 구조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고 내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은 아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우리 이러한 입문 강의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19페이지에 그러면 건설회계와 세무에서 이러한 각종의 주제와 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회사가 똑같은 모습으로 결산을 하고 회계세무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회사 이름을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현대나 삼성이나 이러한 큰 메이저급 대우나 이런 회사들이 쓰고 있는 회계세무의 틀을 이제 한 5억이나 10억 정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출발하는 그러한 건설회사가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앞서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따질 때 비용과 효익, 소위 베니핏과 코스트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쪽 이하를 보시면 건설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회계 시스템을 장착을 시키고 세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규모별 결산 방향.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요 절차는 다 같이 하는 거죠. 건설회사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제일 첫 번째 한 4가지 정도가 현장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추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래의 거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부가세 관련된 자료죠. 그래서 현장별 부가세 확정 신고 자료를 마감하고 그 다음 노무비에 관한 자료인 연말정산을 마감하고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원가를 마감하고 나면 소위 간접비 배부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현장의 원가 계산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현장에 공사 원가 명세서가 나온다. 실제로 어떤 현장에 현장별 공사 원가 명세서가 도출이 되었다 하면 결산의 90%는 끝난 겁니다. 이제 아주 한숨 쉬면서 업무가 다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공사 원가 명세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4강에서 다시 한번 깊이 보겠습니다만은 공사 원가 계산이 끝나면 본사에서 하는 소위 건설 손익의 인식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 원가라는 큰 타이틀을 끝나고 나면 이제 건설회계 쪽에 오면 다시 손익 인식을 첫 단추를 깨매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 현장별 건설 수익을 인식하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의 정산보기를 하면서 회계 결과를 1차적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법인세를 적용시켜서 아까 칠판에 보셨던 파란 줄과 빨간 줄과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 확정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결산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이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같이 갖다 놓고 현금 오름표나 자본변동표나 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각종의 나머지 재무제표를 쫙 만들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 신고 기간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만들어서 법인세를 제출하면 그 다음에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4월 중순까지 실적 신고 자료를 건설협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4월 말까지 주민세 신고를 각 지자체에 안분 신고하면서 납부하면 1년간의 모든 건설의 예행이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모든 1년의 업무가 종결되는 시점은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세 할 주민세를 안분 신고 납부하는 4월 말자가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건설회사의 격리 직원들은 쉴 새가 없죠, 그죠? 4월 말자에 지난해를 다 종결하고 나면 4월 말 바로 되기 전에 4월 25일 날 이미 올해의 부가세 예정 신고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오버랩 되면서 업무가 쭉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럼 건설회사의 규모별로 과연 결산 기준을 어떻게 따라야 될 거냐. 첫 번째, 건설법인의 이 규모별로 나누는 그런 틀을 보면,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 겁니다만은, 이 외부 소위 정보 이용자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정도에 따라서 좀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 기업이다. 그러면 이거는 계획을 칼처럼 지켜야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 약간 융통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면 인터내셔널 기업, 국제 기준까지도 어느 정도 부합을 시켜서 회계 정리를 잘 해야만이 요즘 글로벌한 시대에 재무제표가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감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제는 적어도 기업 회계 기준은 충실히 지키고 다만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례라는 어떻게 보면 회계 처리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특례 규정을 좀 접목을 해서 편안한 모습으로 결산 절차에 임하시면 되고 아예 비외감 법인이라든지 개인사업자시다. 그러면 글쎄요. 계획을 아주 칼처럼 지켜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회계정보 이용자가 아주 일반화된 이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회계 정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기업 회계 기준에 완전히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 회계 기준을 어느 정도 준수하면서 중소기업 특례도 준수하고 거기에 따르는 세법 규정을 잘 접목하면서 결산 정리를 한다. 이런 틀로 전체적인 법인 결산의 구조를 짜면 되겠습니다. 자, 20페이지를 보시면 건설회계의 전산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이 웬만한 기업 같으면 전산 시스템을 다 구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기성화된 전산 프로그램을 쓰는 데도 있겠지만 규모가 좀 커지면 어떻게 보면 그 맞춤 형식 좀 비싸지만 그런 것들을 쓰는 회사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회계에서 전산 환경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틀이냐 이걸 잠깐 한번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죠. 원래 회계라는 것은요. 이러한 거래가 단순히 갭상의 숫자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죠. 그러면 이러한 거래가 갭상의 숫자로 바뀌는 바로 요 초입에 맨 앞에 있는 요 단계가 뭘까 이 말이죠. 요 단계가 뭘까? 요 단계가 우리가 1강, 2강에서 보셨던 바로 전표를 만들고 즉 분계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회계에서 본다면 전표를 해봤자 회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표된 놈을 이제는 이 안에 이제 전표가 일개표로 섞이고
이놈이 보조장에도 들어가고 이놈이 총계정원장에도 들어가고 각종의 명세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이 안에서 그냥 그야말로 찌지고 뽑는 거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원하는 재무제표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회계입니다. 그런데 전산회계는 뭐냐? 전산환경이라고 하면은 뭐 재미있는 것이 회계 담당자는 앞에 있는 거래를 보고 전표를 한번 입력을 합니다. 전표 한 번만 입력을 착 하면 얘들은 지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이것까지 나와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전산환경에서의 전표 입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그 아주 정말 유의해서 접근이 돼야 될 그러한 주제다. 더 나아가서 지금 보시듯이 전표 입력을 하면 전산 프로그램이 지가 알아서 원하는 회계 세무장부를 다 연계시켜서 만들어주니까 결국 단 한 번의 입력이 얼만큼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거 한 번에 입력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를 다 감안해서 입력을 한번 해준다면 아주 효율적인 회계 처리의 그러한 실무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페이지 건설회계 전산환경을 보면 제일 첫 번째 기본 자료 입력, 회계 쪽에서 또 급여 쪽에서 세무 쪽에서 이런 각종의 기본 자료 입력부터 철저하게 아주 확실한 정보를 틀림없이 입력을 전부 다 해주면 이걸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연계 관리가 된다.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할 거냐? 통상 전산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단순히 법인 장부로 들어가서 재무제표와 각종 부속명세서를 연결시켜주는, 즉 법인세와 기업회계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자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세, 기업회계 플러스 부가세까지 만족시켜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아예 입력하는 창을 다르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얘기는 단순히 일반 전표를 입력했을 때 걔는 부가세 신고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놈은 그것대로 별도로 입력해서 처리하고 나중에 36912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관련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매입세 공제에 관련된 그러한 분계는 아예 조금 더 정교하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해놓으면 부가세도 만족하지만 기업회계나 법인세도 자연스럽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구조는 결국에 결산을 할 때 과연 회사의 회계처리 정책이나 방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얼만큼 대손충당금을 쌓고 얼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결산 분계를 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해서 윗부분에서 대차대조표, 아랫부분에서 손익계산서라는 아주 중요한 기본재무제표가 자연스럽게 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21페이지에 세무신고관리를 보면 이 세무신고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전산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잘 입력을 하면 요거는 그냥 결과물로 따라 나오는 그러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원천세 신고다. 각 현장에서 급여 자료 입력을 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출액대장을 잘 입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주민번호가 오류 없이 떴을 경우에 지급조서에 관한 자료라든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산으로 자동 산출이 되는데 그 자동 산출되는 것이 급여대장이나 출액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부가세 신고서. 이건 우리가 다음에 중요한 주제로 8강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법인세 신고도 전산 입력에서 서로 상호 유기되는 전산 입력 구조가 있습니다. 접대비의 부분, 또 원천징수에 관한 선납세금 부분 이런 것들은 적요란을 잘 선택해서 입력을 한번 함으로써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별도로 조정 없이 그 자료를 그냥 띄워서 연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산 입력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출발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건설회계의 입문 첫 단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